다큐멘터리 방영을 앞두고 CNN 내부에서는 거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인 감독 타카하시 마사토는 작품이 한국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있다며 작품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문제 삼았고, 이에 20년차 베테랑 감독 에밀리 로즈는 어떠한 거짓 없이 진짜 한국을 담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죠. 결국 내부 투표 끝에 다큐멘터리는 그대로 방영되었고, 공개 첫날 미국 시청률 2.7%를 달성하면서 CNN 다큐멘터리 부문 역대 최고 시청률이라는 역대급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 동시 접속자는 무려 230만 명에 달했고, 3대 SNS 글로벌 트렌드 1위 해시태그에는 모두 샵 한국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가 오르며 역사상 가장 따뜻한 다큐멘터리 중 하나였다. 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됐어요. 보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등 수많은 댓글과 감상평이 이어졌습니다. 대체 서울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토록 전 세계가 한국의 목놓아 열광하고 감동의 눈물을 쏟게 된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서울 다큐멘터리의 진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남부 출신 19세 안나 클라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외교관이라는 꿈을 품고 꾸준히 노력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뮌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저한텐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외교관을 준비하는 다른 친구들 대부분은 이미 해외 연수를 다녀왔거나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학의 경험은 친구들의 자산이 되어 있었고, 그건 곧 저와의 격차로 이어졌죠. 그 사실이 부럽긴 했지만 전 맞벌이로 바쁘게 일하시는 부모님께 부담을 드릴 순 없었습니다. 속으로만 삼키며 지내던 어느 날, 1살 터울 동생 소피아가 들뜬 얼굴로 달려와서는 저에게 방송국 공고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소피아가 보여준 건 CNN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공고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10대들을 대상으로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캠페인이었고, 선발된 학생들은 6개월간 낯선 나라에서 살아보며 그 일상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에겐 무엇보다 모든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는 문구가 눈에 띄었죠. 저희 집 형편에서 해외 연수는 늘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선발만 된다면 정말 좋은 기회일 텐데 한편으로는 망설여지기도 했죠. 그때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항상 작은 마을에 갇혀 있었잖아. 이제는 세상을 좀 더 넓게 봐야지.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망설임 끝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예상치 못하게 제 이름이 추천 명단에 올랐다는 연락을 받았죠. 기쁨과 함께 설렘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도착지를 듣고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고? 바로 도착지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저 세계사 시간에 몇 번 들었던 동양의 낯설고 멀고 익숙하지 않은 나라 중 한 곳이었죠. 출국 전날까지도 반은 설레고 반은 불안한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처음 겪게 될 새로운 환경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견뎌내야 할 시간들이 걱정되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조심스럽고 더 차가워진 채로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캠퍼스는 최신 시설로 잘 갖춰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전부 예의 바르고 친절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은 여전히 커다란 장애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번역기 앱에 의지하며 의사소통은 어렵지 않았지만 깊은 감정을 나누거나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는 건 늘 어렵고 답답했죠. 그러다 보니 일상에서 느껴지는 사소한 문화적 차이에도 순간마다 외로움과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게으름을 이해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인의 삶의 리듬과 여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약속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일도 흔하고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죠. 반면 한국에서는 정해진 시간과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문화가 강합니다.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든 시간 엄수는 기본이며 약속이나 책임에 대한 태도도 무척 진지하고 철저합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매우 빠른 속도로 살아가고 높은 효율성과 집중력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죠.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면 문득 내가 너무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며들곤 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짧지만 도착지가 한국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외로움이 절정의 달에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문득 문 앞에서 짤그락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하는 생각에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문고리에 비닐봉지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따뜻한 김이 아직 남아있는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가 들어있었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게 누구 거지? 혹시 잘못 온 건가? 그렇게 주변을 둘러봤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고 그저 그 음식만 조용히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 도시락 용기를 집 안으로 들고 들어와 조심스레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전이 젓가락에 담겨 있었습니다. 동그랗고 노릇하게 부쳐진 동그랑땡, 잘게 썬 채소가 들어간 야채전, 그리고 달걀물을 입혀 부드럽게 구운 두부전까지. 향은 고소했고 색감도 따뜻했어요. 그리고 용기 한켠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글과 서툰 독일어가 섞인 손글씨로 맛있게 드세요라고 적혀 있었죠. 보낸 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분명 저를 위한 음식이었던 거죠. 순간 울컥하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낯선 이의 따뜻한 마음이 제 하루의 외로움을 조금씩 녹여주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저는 서툰 젓가락질로 동그라땡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죠. 노릇하게 붙여진 겉면은 바삭하고 고소했고 안쪽은 촉촉하면서도 고기와 채소가 어우러진 풍성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씹을수록 은은하게 스며드는 간장 양념의 짭조름함과 부드러운 식감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우울했던 감정들은 모두 사라지고 입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부전을 집어들었어요. 노란 달걀옷을 입고 부쳐진 두부는 겉은 부드럽고 따뜻했고 속은 몽글몽글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고소한 맛을 음미할수록 담백함 속에 깃든 따스한 정성이 느껴졌죠. 그리고 마지막 야채전까지 전부 비운 저는 행복한 배부름을 느끼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반찬이 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물 반찬과 잡채였습니다. 누구지? 전 이 음식을 보낸 이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집주인 아주머니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주머니와 저는 인사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며 어색하게 눈인사만 나눈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일 제가 문을 열면 조용히 놓여있는 따뜻한 반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푸짐한 삼계탕 한 그릇부터 짭조름한 간장게장 그리고 달달하고 부드러운 감자조림까지 매일 다른 맛과 정성으로 저를 맞이했죠.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한국 음식들이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품고 제 문 앞에 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차가운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새 저는 매일 밤 문을 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낯선 이방인의 정성 덕분에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치의 깊고 풍부한 맛을 알게 된 것은 제게 큰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매콤하고 톡 쏘는 발효향이 낯설고 강하게 느껴져 젓가락조차 쉽게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제 문 앞에 놓인 따뜻한 음식들, 정성스럽게 손질된 반찬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조용한 배려와 온기를 느끼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조각을 조심스레 집어 입에 넣었고 두 번째는 그보다 조금 더 큰 한 입을 먹었죠. 그렇게 서서히 김치의 맛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새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 뒤따라오는 은근한 매운맛이 점점 입안에 익숙해졌고
무엇보다 그 안에 스며든 시간과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이 지닌 깊은 정서와 따뜻한 정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2주쯤 지났을까요? 여느 때처럼 반찬 그릇을 가지러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아주머니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어요. 예상치 못한 만남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용기를 내어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제 서툰 한국어에도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혼자 외국에 나와 있으면 얼마나 외로워요. 그냥 내 딸 같아서 그래. 잘 먹는 모습 보니까 나도 좋지.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를 딸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아주머니의 눈빛은 너무나 다정해서 마치 오랜만에 만난 엄마의 품처럼 느껴졌어요. 그 다음부터 비록 아직 말은 서툴렀지만 아주머니와 저 사이에는 작은 교감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이 서로에게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아주머니는 제게 한국어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알아듣는 단어를 조합해 겨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언어의 장벽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와의 만남 이후 제 한국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마치 친딸을 돌보듯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기억에 남는 건 제 생일 아침이었는데 그날 아주머니는 직접 만든 미역국을 손수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미역국 특유의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고 그 맛은 집밥의 온기처럼 제 마음을 감싸 안았어요. 게다가 조그마한 케이크도 들고 오셔서 생일 축하해요 라고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에 타국에서 맞는 첫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은 온데간데 없었죠. 또 감기에 걸려 몸이 쇠약해졌을 때도 아주머니는 저를 걱정하며 직접 찜질팩을 데워 손수 가져다 주셨고 달콤하고 향긋한 유자차를 타서 제 앞에 놓아주셨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과 유자차의 은은한 향기에 몸은 물론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움츠러들던 마음이 아주머니의 따뜻한 배려로 조금씩 풀려나갔고 낯선 한국 땅에서도 이제는 내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와의 따뜻한 교류가 시작된 후 제 한국 생활은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챙겨주는 정성 가득한 음식과 다정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큰 힘이 되었고 덕분에 낯선 환경에서도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서서히 늘기 시작했죠. 하루는 아주머니께서 챙겨주신 약과를 학교에 가져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달달한 약과를 나눠 먹으며 친구들과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엔 학식으로 나온 비빔밥과 라면을 먹거나 과제를 마치고 포장마차에 들러 떡볶이와 치킨을 사 먹곤 했죠. 매콤한 떡볶이를 한 입 먹을 때마다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도 그 중독적인 맛에 젓가락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진 저는 제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줄도 몰랐어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며 안나,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다 라며 웃었고 급기야 제 성씨를 두고 수능 안씨 37대손 안나 클라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주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즉석 사진 부스 이른바 인생 네컷을 찍으러 갔습니다. 독일에는 없는 시스템이라 처음엔 작고 좁은 부스 안에서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는 게 어색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거울 앞에서 헤어롤을 말고 귀여운 스티커를 고르며 신이 난 모습을 보니 금세 저도 즐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다들 별의별 포즈를 지었고 저는 손아트를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 허둥대기도 했죠. 그렇게 나온 사진은 엉뚱하고 웃긴 표정들로 가득했지만 그것마저도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주말엔 날을 잡고 친구들과 함께 에버랜드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테마파크는 상상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어요. 곳곳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캐릭터 인형들이 손을 흔들며 지나가고 놀이기구에서는 사람들의 비명 섞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저는 어릴 적 동물원에 가본 적은 있어도 이런 대형 테마파크는 처음이었기에 시작부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다 친구들이 저를 끌고 간 곳은 바로 에버랜드의 대표 놀이기구인 티익스프레스. 거대한 나무 구조물 앞에 서자 제 다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이미 새하얘졌죠. 나 이런 건 진짜 못 타. 라며 뒷걸음질 치자 친구들은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안나, 이건 꼭 타야 해. 한국에서의 추억이야. 하며 절 붙잡고는 웃으며 함께 줄을 섰습니다. 탑승 벨트가 채워지고 천천히 올라가는 기구에 심장이 쿵쾅거리며 입술이 바짝 말라갔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 하늘이 뒤집히고 어느샌가 웃음이 터져나왔죠. 전 내려오자마자 한 번 더 타자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친구들과 함께 경복궁에 다녀왔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한복 체험도 하기로 했죠. 작은 한복 대여점에 들어가 고운 청과 색감의 한복들을 고르는데 마치 전통 드레스를 고르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하늘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고운 한복을 입었습니다. 허리에 매듭을 고르고 고운 놀이개를 달고 거울을 보는 순간 전혀 다른 모습의 제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경복궁 돌담길을 걸으며 사진을 찍고 한국 전통 가옥 사이에서 수줍게 포즈를 잡는 그 순간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이렇게 놀러 다니기만 한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즐거웠지만 공부 역시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은 모두 똑똑하고 성실했어요. 수업 시간엔 집중력이 대단했고 발표나 토론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했죠. 처음엔 그 수준에 압도되어 위축되기도 했지만 곧 저도 마음을 다잡고 수업에 진지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제가 낯선 용어나 표현을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저 역시 독일에서 배운 시각이나 배경 지식을 공유하며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조별 과제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맡은 파트에서 친구들에게 복잡한 개념을 설명해야 했어요. 처음엔 제 한국어가 서툴러서 걱정됐지만 단어 하나하나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번역기를 써가며 꼼꼼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잘 전달되었고 발표 후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며 안나 덕분에 내용이 정리됐어 라고 말해줄 땐 정말 뿌듯했죠. 한국에선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확실히 한다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평일엔 도서관에서 함께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시험이 끝나면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나 근교로 짧은 여행을 떠나는 그 균형 잡힌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진짜 의미 있는 배움과 우정을 동시에 쌓아가고 있었어요. 교환학생 기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한국을 떠나야 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아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짐을 쌀 때 친구들은 하나하나 마음이 담긴 소중한 기념품들을 건네주었습니다. 도시락김, 불닭소스처럼 한국에서 제가 특히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부터 반짝이는 작은 자기암, 전통 문양이 수놓인 손수건,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한복 인형까지 캐리어에 다 담기 어려울 만큼 가득했죠. 짐을 싸다 보니 가방이 점점 무거워져 갔고 제가 장난스럽게 공항 무게 제한에 걸릴지도 몰라 라고 말하자 친구들은 웃으며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야 라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들을 따라 덩달아 웃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짐보다 훨씬 무거운 무언가가 제 안에 남아있는 걸 느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나를 환대해준 손길들, 그리고 이 낯선 땅 한국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말없이 증명해주는 기억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아주머니는 제게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과 함께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건네셨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울컥하고 말았어요. 봉투 안에는 서툰 독일어로 또박또박 적힌 아주머니의 손편지가 들어있었고 그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몇 줄 읽지 못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됐어요. 저는 결국 손에 쥐고 있던 편지를 꼭 쥔 채 아주머니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저한텐 엄마 같았어요. 제 말을 들은 아주머니도 조용히 제 등을 다독이며 작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든지 다시 오렴. 여긴 내 두 번째 집이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품은 한국에서 느꼈던 모든 온기와 사랑을 상징하는 것 같았고
그 순간만큼은 시간도 공항도 이별도 모두 잊혀졌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고서야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서울의 야경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도시가 이제는 따뜻한 사랑과 소중한 추억이 가득한 내 마음의 도시가 되어 있었죠.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야. 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외교관을 꿈꾸던 대학생 안나 클라인이 아닌 진짜 외교관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한국에게 받은 친절과 따뜻함을,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언젠가 제 역할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감동 9시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